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관은 언제나 아싸풋볼과 함께 나그네입니다. 지금 막 대한민국 대표팀과 멕시코 대표팀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를 보면서 조금 적어놨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영상은 대표팀의 경기력만을 보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변두리 방구석 축구 전문가라고 하기 좀 뭐하죠. 방구석 축구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선수들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늘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고 싶은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게 선수들이고, 누구보다 감독님도 이기고 싶을 테니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우리가 그 전제를 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적인 비판보다는 전술적인 거, 그리고 지금의 폼이나 경기력 좀 잘못된 부분들에서 짚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축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를 한 거잖아요. 같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얼마나 지금 선수들이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선수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 가지고 오늘 영상을 여러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포메이션은 4-3-3이었는데 공격할 때 4-3-3 포메이션에서 수비 시에는 정우영 선수가 내려와서 5백을 형성하게 되는 일종의 변칙 전술이죠. 요즘 세계 축구의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전술이 다르게 이렇게 전술을 짜는 이런 유행처럼 많이들 감독님들이 쓰는 전술인데, 오늘 한국 대표팀도 그런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봐야 했던 사안이, 원두재 선수를 지난번 올림픽 대표팀과의 경기 때처럼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어요. 원두재 선수가 원래 소속팀인 울산현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출장을 하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뛸 때 센터백으로 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낯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두재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섰고, 이번에 특별히 센터백에 뛰는 김영권, 김민재, 보통 국가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들이죠. 소속팀이 반대해가지고 차출을 못했어요. 원래는 피파 A매치 주간에는 의무 차출인데, 코로나 기간 때는 소속팀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있는 팀들이 한국 대표팀으로 선수가 차출되는 거를 반대해서 이번에 함께 하지 못했죠. 그리고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구성현 선수가 장갑을 꼈고요. 완전한 전력으로 경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총평을 얘기하자면요, 오늘 경기는 정말 너무 답답했고 너무 재미없었고 너무 지루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멕시코한테 바로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때부터 압박이 시작돼서 사실 거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와 같은 90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멕시코가 아주 라인을 올려서 최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시도하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내주기 시작했고, 사실 경기가 시작하고 10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실점과 다름없는 찬스를 3개 이상 내줬고, 한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슈팅을 한 5개 정도를 내줬습니다. 실제적으로 멕시코가 초반에 압박까지는 굉장히 잘 했지만 슈팅을 왜 저렇게 못할까 싶을 정도로 뻘짓을 하지 않았다면, 멕시코가 문전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면, 또 구성윤 선수가 전반에 보여줬던 신들린 듯한 선방이 없었다면, 스포츠에서 마냥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경기력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 3대0 이상은 우리가 뒤지지 않았을까, 전반에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전반 초반에 아주 일방적인 공격을 멕시코한테 얻어맞았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번뜩이는 역습 장면 한 번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번에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황의조 선수한테 올려줬고, 이제 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골 장면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공을 탈취해내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측면 뒷공간으로 배후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패스가 들어갔고, 반대편에서 중앙에서 들어오는 쇄도하는 황의조 선수를 보고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사실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득점도 없고 폼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골도 사실은 빗맞은 게 들어간 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황의조 선수가 그 골 장면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 수비수하고 같이 들어가다가
수비수 앞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뒤로 싹 돌아서 들어가. 황의조 선수가 정말 잘하는 전매 특허 움직임, 그걸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거기로 들어오니까 황의조 선수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골을,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죠. 사실 우리가 전반에 보여줬던 단 한 번의 좋은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득점을 하고 나서는 그 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경기가 풀리긴 했지만 득점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멕시코한테 계속해서 뚜까 맞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이 전반전 내내 이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을 보면서 느낀 게 멕시코가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멕시코 대표팀이 8경기 연속 무패, 우리랑 맞붙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그와 잘했던 패턴의 경기력들, 선을 올려서,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형태의 경기를 계속 해왔을 텐데, 그렇다면 왜 굳이 중원에 이강인이 아닌 손준호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을까? 이강인 선수를 후반 28분에 돼서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손준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올 시즌 K리그 1 MVP고. 그런데 손준호 선수는 오히려 오늘 한국 대표팀이 경기했던 스타일보다 멕시코 대표팀이 경기했던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팀에게 완벽한 조합을 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전북이 그렇잖아요. 라인을 올려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그리고 나서 라인을 올리다 보면 우리 팀의 최전방 라인과 최후방 라인에 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손준호 선수는 이 공간을 종횡무진 휘저으면서 그 안에서 모든 볼들을 커트해내는 엄청난 활동량과 엄청난 스틸 능력을 보이는 선수인데, 오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라온 라인에서 뚜까 맞는 형태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코칭 스태프가 경기 전에 이런 양상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탈압박에 능하고 탈압박을 한 이후에 뒷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물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코칭 스태프가 모든 걸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만, 경기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 같은 경기는 이강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이 시작이 됐는데 1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 후반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후반이 시작돼서도 똑같은 양상이었어요. 사실 벤투 감독은 발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도 K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사실 대표팀과 인연이 많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손준호 선수보다는 패싱력이 좋은 황인범 선수라든지 아니면 주세종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선호해 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벤투 감독이 발견을 한 게 원두재 선수예요. 원두재 선수는 미드필더에서 파이팅도 굉장히 좋고 태클 능력도 뛰어나고, 게다가 K리그에서 탑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벤투 감독은 이 원두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발밑이 좋은 최후방에서부터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센터백으로 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과의 자체평가전 때도 원두재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고, 그리고 오늘 멕시코전에서도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근데 벤투 감독의 의도만큼 원두재 선수가 오늘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멕시코한테 이미 한 수를 접히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죠. 경기 직전에 같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6명이나 무더기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도 경기 직전에 한 3시간, 4시간 전에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이 결정된 것도 몇 시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온전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봤을 때도 오늘 경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어요. 모든 경기적인 측면이. 근데 벤투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벤투 감독은 3선, 4선 최후방에서의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두재 선수도 중용을 했고, 정우영 선수도 발밑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수비 시에 정우영 선수를 최후방으로 빼는 어떤 그런 전술을 썼는데, 벤투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 패스 미스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3선과 4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패스를 주고받다가 나가는 패스가 끊긴 게 오늘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15번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선, 4선에서 패스가 나가다가 끊기면 이것이 실점 위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실점했던 3골의 장면이 모두
최후방에서 패스가 나가다 끊겨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연속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투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전술을 위해서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실수가 나와서 오히려 거기서 실점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참 답답했던 경기를 보면서 그나마 가장 좀 위안이 되고 다행이라고 느꼈던 점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라는 것은 뭐 이미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상대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계속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대표팀 경기까지만 보더라도 손흥민이 대표팀에 와서 상당히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 멕시코도 그걸 알고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두세 명이 바로 에어싸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이 이걸 극복해내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그런 포지션에 계속 몇 년 동안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해리 케인 선수가 올해 들어오면서 후방에서부터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손흥민과 케인의 이런 조합이 극대화된 것이 올 시즌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흥민이 조금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첫 번째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도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마치 토트넘에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넣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후반 15분에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황의조 선수에게 넣어줬던 이 패스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골키퍼하고 1대1을 맞았는데 요거를 아쉽게도 못 넣으면서 경기가 조금 더 어렵게 풀리게 됐죠. 그래서 손흥민은 그냥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멕시코까지 양 팀 다 포함해서 그냥 어나더 레벨의 선수가 한 명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홀로 빛났던 선수가 손흥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수비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고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멕시코에 비해서 신장이 되게 밀리지 않잖아요. 멕시코는 피지컬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피지컬을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에 계속해서 헤딩슛을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를 최후방 수비수가 볼을 가졌을 때로 국한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멕시코와 한국의 압박 라인의 차이입니다. 멕시코는 압박을 나올 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여러 명이서 동시에 최후방 수비수 있는 데까지 라인이 올라와요.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멕시코 최후방 수비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압박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되게 헐렁하고 엉성하게 한 명이 압박을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최후방 수비가 볼을 다루는 자유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볼이 편안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4분 동안 3골을 허용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즉에 실점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패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스 미스를 정말 많이 했는데 멕시코가 오늘 이상하리만큼 정말 골 결정력이 너무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도 버틸 수 있었고, 구성현 선수 선방도 한몫했고요. 올 게 왔구나. 진즉에 먹었어야 되는 게 그냥 세 골이 탕탕탕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뭐냐? 패스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패스가 정확하기만 해도 안 돼요. 빠르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압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바르셀로나가 후방 빌드업 축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바르셀로나 축구를 보면요, 어느 팀보다 롱패스를 많이 해요. 이 롱패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측면 최전방으로, 그러니까 측면의 상대팀 측면 수비수 뒷공간으로 롱패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스윙 작업을 하다가 안 풀리면 그냥 바로 측면 최후방으로 패스를 넣어버려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바로 측면에서 측면으로 이 공간 전환 패스가 상당히 빠르게 롱패스로 많이 나온 팀이 바르셀로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패스가 없었어요. 빌드업은 이 롱패스가 적절하게 가미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패스는 압박이 들어오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뒤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뺏기던지 아니면 의미 없는 롱볼을 차다가 상대한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고 이게 풀리지 않으면
빠르게 반대편으로 길게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측면으로 대각선으로 상대 수비 후방으로 그냥 공을 때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뺏기면 뺏긴 대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압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패스하다가 의미 없이 한가운데로 그냥 공을 차버리니까 멕시코 선수가 바로 받아서 빠르게 공격을 들어오는 이 패턴에 그냥 우리가 21분부터 3골을 허용하게 된 거죠. 후반 28분에서 돼서야 뭐 손준하 선수가 나가고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권경원 선수가 만회골을 넣는 장면에서의 코너킥 킥은 정말 지렸습니다. 궤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이미 경기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멕시코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들어와서 그 모습 말고는 특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다 몸이 너무 무거웠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은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 당연히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했던 전북하고 울산 선수들도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FA컵까지 치르고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만 그치만 멕시코 선수들도 당연히 시즌을 치르고 있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울산 팬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울산 팬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경기를 대표팀 경기를 보는데 울산 경기 정말 울산이 안 풀렸던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울산과 전북이 경기를 했던 FA컵 2차전을 보는 것처럼 그런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까지 느끼고 있으니까 더 너무 답답하고 막 속이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동아시안컵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대표팀 경기를 봤는데 이렇게 답답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함을 숨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주영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선수가 탄탄하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선수가 있거든요. 되게 좀 민첩하고 타타타타 이런 느낌이 나는 선수가 있는데 이주영 선수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잘 성장하면 김진수와 홍철을 이어서 대표팀의 왼쪽 측면을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A매치 주간을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패했던 멕시코 서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아시안컵에서 정말 어이없게 탈락했던 그 카타르 우리에게 아픔을 안겼던 카타르도 잡아서 이 두 경기를 좀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우리가 딱 이겨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멕시코전은 정말 할 말 없이 우리가 스코어는 3대2지만 탈탈 털린 경기였다. 멕시코가 오늘 골문 앞에서 골 결정력이 진짜 최악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골을 찬스가 날 때마다 샥샥 편하게 넣어줬으면 오늘 역대급으로 멘탈이 탈탈 털릴 만한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팀 너무 응원하고 있고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보면서 내내 좀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봤어요. 선수들 되게 심적으로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인 인신공격 댓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